최규인이고요. 나이는 이제 71살입니다. 태어난 곳은 요 보은서 태어나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태어난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53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1915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 집에서 태어나셨고 나도 그 집에서 태어났고 제 아들도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지금 1915년에 졌으니까 108년 됐지요. 108년째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나는 우리 집에서 7남매인데 내 형제들이 딸 6에 제가 유일한 아들입니다. 내 위로 누님이 3분 계시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3이 있어요. 딱 제가 중간에 아들 하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로부터 제가 아주 유일한 손자니까 엄청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집에서 뭐 워낙 그 할머니나 또 다른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탓인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들어가서도 사실은 제가 국민학교를 다른 친구들은 다 8살에 가는데 나는 7살에 들어간 편이었어요. 7살에 들어갔어도 학교에서 늘 주목받는 학생으로, 그러니까 우리 반의 반장으로 그렇게 6년 동안을 여기 삼산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땐 정말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우리 집은 그때 당시로 보면은 조금 살기가 좀 좋은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는 건 당연한데 그 어려운 시기였다 보니까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가루로 학교에서 급식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일종의 빵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점심시간에 그 학생들은 먹고 집에서 도시락 싸온 우리는 도시락을 먹는데 그 빵이 오히려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그 빵 내 도시락이랑 바꿔 먹자 이러면은 그 친구들은 또 우리 도시락을 더 좋아해가지고 잘 이렇게 바꿔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한날은 내가 이제 급정이라서 청소를 다 끝내고 이제 집에를 다 가려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찔찔 울고 있는 거요. 그런데 내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옛날에는 산모가 잘 먹어야지 젖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젖도 안 나오니까 그 동생을 이 밥 같은 걸 끓일 때 그 밥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먹이면은 안 먹으니까 설탕을 조금 타서 먹이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분유 대신이겠지요. 그렇게 한다고 엄마가 설탕을 사오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잊어버렸다는 거요.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그렇게 징징 울고 있는 거요. 아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침 이제 우리 반에 집에 안 가고 있던 친구들이 몇몇이 남아 있었어요. 요 이제 읍내에 사는 친구들이. 이제 걔들을 다 야, 일리 모여봐 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니들 주머니에 있는 돈 있으면 다 한번 내놔봐.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 어머니가 주셨던 거 50판이든 얼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모으니까
다행히 설탕 한 근 값이 돼가지고 그걸로 그 가게에 와가지고 설탕을 한 근 사서 친구를 줘서 그 친구가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그 집에서 독자다 보니까 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니까 중학교를 우리 부모님께서 청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땐 중학교도 다 저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청주 중학교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은 충북에서 그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청주 중학교요. 다행히 이제 뭐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첫날 반 배정을 이제 해줘가지고 내가 1학년 2반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처음 이제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1학년 2반 한 반이 됐으니까 각자 자기 소개를 해가지고 서로 빨리 서로가 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하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라는 얘기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가 됐을 때 내가 이제 나는 집이 원래 보은인데 보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앉아있던 친구 하나가 보은? 그러더니 청주 교도소가 보은 놈들, 보은 사람들 아니면 텅텅 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그때 난 굉장히 그 모욕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냥 그 시간이 지나는 갔는데 그 이후로 청주중학교, 청주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는 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가끔 많이 들었어요. 청주교도소가 보은 사람이 아니면 텅텅 빈다. 그 도대체 이게 뭔가? 그걸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한번 그 의문을 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 보은 분들이 그렇게 뭐 나쁜 분들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생각하니까 청주 교도소가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청주 교도소에 보은 분들이 많이 갔다면은 그게 흔히 말하는 잡범, 이를테면은 뭐 절도, 도둑질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잡혀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은 분들이 청주 교도소에 많이 붙잡혀 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보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걸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이 보은 향토문화연구회 여기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증거로 한번 아주 그냥 팩트로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주 교도소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보은 수용인들, 보은 사람 중에서 청주 교도소에 간 분들을 그 명단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청주 교도소 측에서는 왜 그러느냐? 그러길래 내가 보은 사람인데 청주 교도소가 보은 사람 아니면 텅텅 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확인하려고 내가 그런다. 그 수형인 명부를 보면은 죄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절도다, 뭐 강도다, 아니면은 사상범이다. 사상범이라는 건 바로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분류를 해서
통계를 내서 아예 우리 보훈 군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있었다는 걸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교도소 측에서 한다는 말이 청주 교도소가 6.25 때 폭격을 맞아서 불이 나는 바람에 일제강점기 때 그 수형인 명부가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불타서. 그래서 그 작업을 못했어요. 군대 제가 76년도에 갔죠. 그때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가 그때 대학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군대에 가는 게 다 자동적으로 교련을 받으면은 미루어지는 거예요, 연기가.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징병 검사, 그거는 이제 나이가 딱 되면은 징병 검사를 하게 됐는데,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징병 검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갔죠. 징병 검사를 갔더니 징병 검사 하기 전에 인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런 시험지 같은 걸 주고 거기에서 이제 답을 달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나는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렇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쭉 이거 보면 너무도 뭐 그냥 평이하고 당연한 거라서 뚝뚝뚝 하다 보니까 1시간에 해야 될 걸 뭐 한 10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한다고 딱 확인을 했는데, 뭐 5분이면 확인되니까, 그러고 가만히 이래 있으니까 이제 감독하는 분 중에 그때 처음으로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충청북도 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하는데, 이제 정식 병무청 공무원 그분 밑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방위병이 있었는데, 방위병이 내가 가만히 다 하고 이래 있으니까 당신 다 했어요? 그러길래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하더니 내가 답안지 이래 한 걸 쭉 보더니 턱 한다는 말이, 아니 당신이 도덕군자란 말이요? 내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로 한 것 같은데?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맨 앞에 징병관, 그분은 이제 정식 병무청 공무원인데, 그분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 다 했다는데 제가 볼 땐 거짓말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답 체크한 걸 갖고 가니까, 그분은 전문가니까 딱 보는 항목이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문항일 것 같으면 그 중에서도 25번, 뭐 38번 요 문항만 보는 겨. 그분은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25번 문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만으로는 끔찍한 범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있다에 난 딱 쳤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2개 딱 체크하더니 정상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방위병은 당신이 도덕군자란 말이요 했는데, 도덕군자에서 내가 그냥 평범한 정상인으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떨어졌어요. 그게 징병검사야 한 에피소드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다 끝나면은 신체 검사까지 다 하잖아요. 뭐 키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정관이 누구 이런 부르면은 1급 현역, 2급 현역 이렇게 하면 이제 현역으로 군대 가는 거죠. 이제 내 순서가 됐어요. 최기인 부르길래 예 하고 일어났더니 4급 보충역.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같이 징병검사 한 사람들이 한 150명쯤 받았을 건데 탄성이 나오는겨. 이야, 왜 그랬는지 하면은 그때 당시 이 참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제 과거에 어두웠던 데인데, 그때 군대를 안 가려고 해가지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안 보내려고, 군대 안 가는 게 4급 보충역이거든요. 방위 쓰는 거. 그걸로 빼돌리는 그런 병역 부조리가
심심찮게 있었던 때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주 그냥 체격도 당당하고 이런 사람을 4급 보충역 하니까 같이 신체 검사 받았던 이 사람들은 이야, 쟤는 도대체 집안에 백이 얼마나 좋길래, 아니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런 게 4급 보충역을 받았을까. 그래서 아주 그냥 부러워서 한던 거요. 근데 사실 나는 부선망 반대 독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독자이기 때문에 병역법 42조 2항인가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네가 집안의 독자니까 군대에서 총을 가지고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는 빨리 가정을 지키라는 뜻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4급 보충역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하나 낳거나 둘 낳아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으면 그 아들 독자잖아요. 그리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이제 군대에 갈 때만 해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부선망 반대 독자라는 거예요. 계기는 내가 이제 맨 처음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봤을 때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거요. 참 창피해서, 좋아, 내가 그러면은 1년 재수해서 다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전체 수석은 못해도 최소한 과수석은 해야지 이 낙방한 불명예를 씻지 해가지고 이제 1년 재수를 해가지고 딱 원서를 쓰려고 그럴 때 우리 집에서 이제 제일 큰 누나만 그때 결혼을 했을 당시인데 큰 누나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이번엔 대학 어디 쓰니? 그러는 거. 어디서 작년에 떨어진데 다시 거기 시험 봐야지. 그러냐?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일주일 후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우리 누나가 왜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지? 그래. 왜 그 질문을 일주일 전에도 하더니 지금 또 해?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네가 우리 집에 독자니까 네가 좀 안정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직업에 종사했으면 해서 그래서 너한테 한번 말해보는겨. 그래 내가. 그래, 누나가 생각하는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선생님 할 생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았어 하고 그날 밤에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누나가 왜 그랬을까? 그때만 해도 이 대학 등록금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국립대와 사립대가 따블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립대학 중에서도 사범대학은 가장 수업료가 등록금이 쌌었어.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밑에 여동생들도 셋 있는데 너 대학 가는데 네가 사립대학을 가면은 그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까? 밑에 여동생들은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걸 다 큰 누나는 이제 결혼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그런 걸 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사범대학 쪽을 권유했구나. 그래서 내가 일리가 있는 얘기지. 그래요. 그러면 사범대학으로 방향을 틀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원서를 쓰려고 하면은 그때는 대학마다 시험 과목이 달랐어요. 서울대학교는 이를테면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선택 과목 중에 선택. 근데 서울대학교는 명색이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제2 외국어가 필수요. 제2 외국어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독일어를 조금 배우긴 배웠지만 나중에 3학년 돼가지고는 독일어 아예 안 하고 그냥 영어 시간으로 다 했었거든. 근데 독일어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아무리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사범대학이 커트라인이 좀 낮다고 해도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마침 경북대학교 그 입학 요강을 보니까 그거는 내가 고려대학교 가려고 준비했던 거랑 똑같아. 선택 과목도. 그렇다면은 뭐 고려대학교 준비했던 이걸로 해서 경북대학교 그대로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 맞고 또 그때는 국립사범대학교를 졸업 맡으면은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줬어요. 지금 같은 순위고사 이런 거 없었어. 그 이제 내가 사범대학을 졸업할 때 되니까 학교에서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자기 그 희망 발령 희망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난 내 고향 충청북도로 가겠다. 그 이제 충청북도를 희망했죠. 그 이제 충청북도 도교육청으로 이제 1차 발령이 나.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또 당신은 그러면은 충북의 11개 시군 중에서 어디로 가고 싶소? 이렇게 이제 또 물어요. 그러고 나는 기왕이면은 고향에 후배들을 가르치는 게 뜻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보훈군으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훈군으로 와서 교직에 있었던 거지. 대한민국 전체에서 본다면은 그때도 서울로 간다라고 하면은 희망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걸러냈겠지요. 충청북도로 오겠다는 사람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오케이고 충청북도에서는 또 청주시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시골인 보은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나는 아주 편하게 여기 와가지고 교직에 있었지. 나는 23년을 보은군에서만 근무했어. 뭐 여기가 고향이고 또 내가 독자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여기가 고향이고 선생 월급 청주를 가나 보은에 있으나 다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굳이 청주로 가. 그래가지고 보은서, 보은 농고, 보은 여고, 보은 상고 이렇게 근무하다가 읍내에서 10년 있으면 또 면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송미중학교도 잠깐 있었고 원남중학교도 잠깐 있었고 내북중학교에도 있었고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직을 이제 23년 했을 때인데 마침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된 거요. 그래 군수를 나온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군청 공무원 출신들이 군수를 하신다고 이제 많이 그러시더라고. 그래 또 한 분은 이제 또 군청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군수를 이제 처음에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군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또 뭐 나오신다고 그러고. 그때 내가 아니 왜 교육 공무원 한 나는 뭐 군수 못하라는 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퇴직하고 군수에 출마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찍 퇴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왜 군수를 꿈을 뒀냐면은 보은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 이래 보면 아주 학생이 영리하고 성실해서 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대학까지 진학을 하면은 이 사회에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 싶은 애가 있는데 그 이제 막상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담임이 돼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다는겨. 청주 공고를 가겠습니다. 왜 네가 청주 공고를 가려고 그러냐? 네 실력이면은 청주 인문계도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데 제가 집에 장남인데요. 밑에 동생들이 많아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 가서 빨리 졸업 맞고 취직해가지고 동생들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그리 가겠습니다. 이러는 제자들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 농촌의 경제력이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여러모로 뭐 경제, 문화 여러모로 열악하잖아요. 근데 특히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학교에 선생만 해가지고 그 학생을 갖다가 잘 기르는 것, 그것보다는 보훈 군의 군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도시 못지않게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면은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이 진학하고 싶은 그 학교의 가정 형편 때문에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일 없이 갈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 거기에다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일찍 퇴직을 해가지고 군수 선거에 한번 준비를 했는데, 역시 이 정치라는 것은 교직에만 평생 있었던 나로서는 그 세계를 너무 몰랐던 거요. 거기는 그냥 생각했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엄청 뭐 지금도 정치인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뭐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뭐 심지어 성공한 사람 뭐 이런 걸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로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정치판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뭐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이것도 나이라고, 나이를 먹으면서 다 이것이 나의 부족함에서 그 제일 큰 원인이 나의 부족함이지 왜 굳이 이걸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 탓을 하나. 우선 나 자신부터 성찰해가지고, 또 그것 아니고도 우리 이 삶이란 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 그런 뭐 정치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걸 못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가치 없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이제까지 내가 모르는 더 좋은, 더 깊은 뜻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 나가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이 향토문화연구회는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까지는 보통 우리가 역사하면은 국가 단위의 국사 이런 것만을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사가 이를테면은 저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처럼 높은 산봉우리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국사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전부는 아니다. 바닷속에 보면은 바닷속도 깊은 곳이 있고 얕은 곳이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국사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알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사를 우리가 눈 떠서 그거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전국적으로 향토문화연구회, 향토사연구회가 1980년대에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훈군도 그때 시작을 했는데, 방금 저보다 앞에서 먼저 인터뷰한 우리 남광우 씨가 이 향토문화연구회는 나보다도 먼저 선배입니다. 더 먼저 활동을 했고, 나는 이제 뒤늦게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왜 조선시대의 사화라는 걸 저 국사에서 얘기하잖아요. 선비들이 많이 아주 무고한 죄명으로 목숨을 잃거나 귀향을 가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뭐 조선시대 4대 사화라고 그러는데, 그 사화라는 것도 국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끄러운 역사요. 우리 조선 500년 역사의 흑 역사, 어두운 부분인데, 보훈 입장에서 보면은 사화를 피해서 그때 당시 나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권세를 탐하고 명리를 탐해가지고 이런 삶은 안 살 거야. 차라리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깨끗하게 자연과 벗삼아서 깨끗이 살겠다. 이렇게 해서 낙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은에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행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하는 역할, 그런 것이 바로 이 향토문화연구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뭐 누구나 다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은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청주중학교 입학했을 때 내가 보은이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청주교도소 보은 놈들 아니면은 텅텅 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 그렇다면 정말 교도소에서 보은 사람들이 연도별로 몇 명이나 거기 복역을 했고 또 그들의 죄질은 뭔가 이런 걸 내가 한번 밝혀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교도소가 불타는 바람에 그 자료를 못 구해서 이걸 못했지. 그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그 정당한 인식, 이것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처럼 지방 소멸 시대, 이 지방 소멸 시대라는 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농촌 소멸 시대예요. 지방이라는 게 다 농촌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왜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소멸 위기로 치닫게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따져보면은 뭐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여기 사는 사람들로서 자긍심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 자긍심이 바로 이런 향토문화 연구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좀 고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이제 연세가 다 60대 넘은 분이고 그 아래 분들도 좀 몇 분 계십니다. 우리도 30대, 40대 이런 젊은 분들 중에서 우리 이 모임에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느낀 바를 전수도 해주고 또 그분들은 더 젊은이의 시각에서 지역을 더 다양하고 더 새롭게 보는 그런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많이 모시려고 그러는데 막상 그런 분들이 이렇게 회원으로 영입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 보은 같은 경우 65세 이상 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 3만 명 인구 중에 동네에 가보면은 청년 회장에 다 60 이상이요. 그러니 30대 40대 그런 젊은이들이 보은에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적은 분들 중에서도 다들 생업에 바쁘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찾고 이런 활동을 선뜻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어쨌든 그런 뜻있는 젊은 동지들을 많이 규합해내는 게 우리의 큰 책임이에요. 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사료를 발굴해내서 뭐 정말 학계에 새로 보고가 되는 이런 걸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건 우리의 이제 전문성도 우리가 부족하고 그런 사료를 발굴하는 것도 뭐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활동은 더 젊은 분들이 이제 해야 되고 또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이라는 게 보니까 기존에 하나 그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또 재탕, 삼탕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개인의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된 것들이 보태어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엉뚱한 내용으로 그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은 인터넷에 이게 있더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굉장히 폭 아이러니한 세상이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걸 뭐 다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오류는 바로잡고 이런 역량은 나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단지 우리의 지명이 갚을보 은혜은 아닙니까?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기본이요. 그래 이제 그것을 1차적으로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이제 조금 넓히면은 지역 사회에 대한 게 되겠고, 더 넓히면은 국가, 더 하면은 이제 세계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나는 내 이제 개인적인 바람 내지 욕심은 이 보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 의미를 우리 생활에 적극적으로 실천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좁은 의미의 내 부모, 내 가정, 내 이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우리들인데, 특히 농촌은 더 그렇습니다. 농업 자체가 자연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은 이는 부모, 형제 이걸 떠나서 앞으로는 대자연에 대한 은혜를 갚는데도 우리 보은 사람들이 가장 앞서는 그런 정신 세계를 조금이나마 열어나가자. 그게 이제 내 바람입니다.